반갑습니다. 방송용자입니다. 주말 동안 다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서울에서 불꽃축제가 있었는데 저도 구경을 했는데 이번에 유난히 좀 크게 한 것 같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즐겁게 좀 지켜봤었고 또 주말에 불꽃축제를 보면서 이제 처조카죠. 처조카 이제 갓 돌진한 그 처조카가 왔는데 오랜만에 깐난쟁이를 안아보니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치매 예방법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기를 돌보면 치매가 굉장히 예방된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는 그 고양이를 돌보게 하면서 치매의 어떤 어,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카가 가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지 저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책이 나왔죠? 제 책이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밀리의 서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얘기는 그냥 한 주 동향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요일에 이렇게 그냥 동향을 좀 점검하면서 얘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월요일에, 그냥 매주 새로운 주제를 뭔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한 주 동향을 하나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공시 같은 거 얘기해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를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일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면 10월 7일부터 이제 10월 11일 주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까지도 한번 아울러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대선 이슈가 당연히 있죠. 미국 대선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지난주 얘기한 거, 그다음에 중동 위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금투세 이슈,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당연히 이제 미국 대선 얘기가 될 거고요. 미국 대선을 보면 현재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2.2% 앞서나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길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건데, 이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합주. 경합주를 보면 현재는 이제 아리조나, 그다음에 조지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요 정도가 굉장히 큰 경합주가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위스콘신 정도가 경합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경합주를 적어놓은 건 1%포인트 미만의 이제 차이를 보이는 곳을 적어놓은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리조나, 그다음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이제 트럼프가 약간 1% 미만, 1% 이하의 상승률, 그러니까 그 1% 이상으로 약간 좀 1% 미만에 약간 앞서고 있는 것. 그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쪽에서 1% 이하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런 얘기들을 이제 왜 드리냐면, 2016년을 보시면 2016년에 해리 클린턴이 그 전체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3.2%가 앞선다고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2.1%가 앞섰어요. 1.1%포인트가 그 트럼프보다 앞선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샤이 트럼프의 승리 플러스 경합주에 대한 이제 공약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어차피 이제 미국의 대선은 어떻게 됐냐면, 주별로 이 주는 몽땅 all or nothing이 되는 거예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경합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주,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주에서 민주당의 표가 더 올라가는 건 트럼프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합주에 완전히 경합주를 공략을 해서 경합주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전체 득표율에서 2.1%가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합주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경합주는 어땠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주요 경합주는 여기 보시면 미시건과 펜실베니아를 제가 주요 경합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미시간을 보시면 그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3.6%포인트 앞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트럼프가 0.3%포인트 이기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2.1%포인트가 앞선다고 클린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0.7%포인트 앞서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경합주 있잖아요.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트럼프가 오히려 격차를 벌이면서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요한 것은 해리스가 약간 앞서고 있는 미시건,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위스콘신, 이 지역을 해리스가 진짜로 가져갈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샤이 트럼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리스가 여기에서 3%포인트 이상,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4%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3%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게 보여줬던 거고, 이게 요거는 이제 전체였고, 여기 아까 미시건에서 3.6%인데 졌죠. 다음에 펜실베니아도 2.1%인데 졌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5, 4% 정도는 앞서 가야지, 그래야지 해리스가 이 지역에서 우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리스가 아직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분명히 트럼프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또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있었죠. 제이디 벤스와 팀 월즈가 이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요구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껐는데, 왜 그랬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막말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막 참견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자극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해리스가 자극을 하면 트럼프가 막말을 하거나 실언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가 켜진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마이크가 꺼지면서 물론 해리스가 유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트럼프가 실수하는 건 덜 보였죠. 근데 이번에 부통령 그 토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항상 켜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제이디 벤스가 좀 불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메이트인데, 러닝 메이트인데, 이분도 약간 이제 또라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약간 좀 거칠게 발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하고 하다 보니까 토론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팀 월즈와 토론을 할 때 굉장히 매끄러운 토론을 보여줬고, 또 예의를 서로간에 다 지키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토론에서 팀 월즈가 약간 실수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인 제이디 벤스 쪽으로 오히려 또 승자, 그러니까 판정승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도 경합주를 통해서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경합주가 지금 실질적인 경합주는 미시건과 이제 펜실베니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이제 트럼프에 유리하게 제이디 벤스가 지금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한테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중동의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격화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중동 분쟁이 격화된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건 결국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미국의 스탠스가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건 중동의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약간의 차별 같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즉 유색인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종 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의 이슈 때문에 이런 중동 유색인종의 표가 이탈된다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또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죠. 왜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경기 침체야? 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 지표가 나오면서 뒤집어졌습니다. 보시면 ISM 비제조업 지수가 첫 번째 나왔고 54.9가 나왔어요. 이게 50이 기준이죠.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좋아요. 50보다 미치면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우리 경기를 어떻게 봐요? 라고 하는 것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한 사람이 이제 54.9%인 거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았고,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후퇴했죠. 고용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긴 한데, 고용은 예상보다 좀 낮으니까 안 좋긴 한데, 신규 수주가 좋고, 물가도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 좋다. 그리고 신규 취업 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이니까, 그냥 무난했다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쨌든 비제조업 지수가 좋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1차적으로 후퇴했다. 그 다음에 또 기대하는 건 뭐였겠어요? 당연히 고용지표죠. 고용지표를 보면 금요일에 발표됐어요. 실업률이 4.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기억나세요? 4.3%가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키웠었죠. 그 다음에 8월에 4.2%가 나오면서 괜찮네. 그리고 9월에 지금 4.1%가 나오면서 야, 경기 침체 없겠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 ISM 비제조업 지수까지 좋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실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구나. 여기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25만 3천 명, 예상치 14만 7천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구나. 근데 시간당 임금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후퇴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런 느낌은 갖게 되고, 여기에 아까 중동 이슈 얘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각보다 후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요거 아까 4.3% 얘기 나왔을 때는 그때 샤메 법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경기 침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발현됐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항상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서 고용지표를 굉장히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지표를 신경 쓰겠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고용지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지금 안정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만큼은 지금 50bp 11월에 50bp까지도 인하 기대했던 게 완전히 25bp로 돌아섰습니다. 이걸로는 지금 바뀌긴 했어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후퇴하면 시장은 좋아지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채권은 약세를 보이는, 채권 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3.6%까지 떨어졌죠.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그냥 이 얘기만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토탈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민간 고용입니다. 민간 고용자 수를 보면 11만 4천 명에서 22만 3천 명으로 늘었어요. 그 전체 15만 9천 명에서 8월에 25만 4천 명으로 신규 고용이 늘었는데, 이 고용이,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이 지금 민간 쪽에서 늘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고. 요 수치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민간 쪽에서, 정부에서 억지로 늘린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고용이 늘어났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약간 통계에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야로가 있는 것 같다.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조작하는 것 같다. 대선 놔두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딱 하고 나서 갑자기 지표가 좋아졌잖아요. 금리 인하 분위기만 딱 만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인하를 하고 나서는 고용지표가 갑자기 개선됐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지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의심이 가긴 하지만, 뭐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좋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냥 인정하고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었고, 이후 이제 항생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또 10월 3일에 어떤 얘기가 발표됐냐면, 블룸버그에서 약 1,900조 원 정도, 10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새롭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제 이거는 중국의 기관에서 누군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땄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은 뭐 정부 발행 채권을 통해서 할 것 같고, 요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정말로 10조 위안 정도가 발표된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고, 중국과 연계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과연 이걸 정말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시바 이슈도 굉장히 컸죠.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이제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이분이 매파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총리 당선되자마자 바로 말을 후퇴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은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됐죠. 엔화 약세를 이게 보이게 되고, 이후에 또 미국의 경기가 좋았잖아요.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엔화가 또 약세로 가죠. 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지금 엔화가 148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148엔으로 간다라는 건 글로벌 경제 시장이 굉장히 좋다가 되는 거죠. 왜? 엔화가 강세로 가면, 엔화가 이 방향으로 가면 강세로 가는 건데,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일본에서 외부로 나갔던, 저금리 상태에서 이 저금리를 대출받아서 외부로 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엔키를 최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졌죠. 이게 사라지면 빅테크가 좋아요. 실제로 금요일에 보면 빅테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나 뭐 테크 쪽이 나쁘진 않은 분위기가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당분간 엔화가 146엔 밑으로 내려갈 것은 않아요. 그래서 1차 지지선은 145엔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141엔 얘기했었고, 141엔은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죠. 장중에 잠깐 무너뜨렸지만,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 145엔 위로 넘어가니까 시장이 완전 안전을 찾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45엔 위에서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은 크게 문제는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동위기입니다. 중동위기도 지금 확산되고 있죠. 요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한 200발을 날렸고, 이스라엘이 대부분 요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대 맞았으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반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과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자지구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으로 전선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하마스와는 종전을 한 다음에 레바논에 집중하자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이 기회니까 확전을 통해서 레바논도 두드려 패고 확실하게 헤즈볼라 잡아버리고 이란까지도 공격을 해서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자라는 의견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견이 이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시설을 공격할 거냐, 핵 시설을 공격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카그섬이라고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란의 석유 자원의 90%, 이란 수출 물량의 90%를 저장하는 곳인데, 여기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핵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여기 나탄스라고 하는 곳을 공격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실제 이제 이란의 핵무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개 중 어디는 공격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게 미사일로 공격하기는 좀 애매할 거라고 보는 게, 미사일은 벙커버스가 지하로 이렇게 뚫어서 밑을 공격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서 이제 공격 미사일을 떨어뜨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600km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와 그다음에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잘 갖춰지고 있냐, 미국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런 핵시설 공격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나탄즈나 또 포로도 여기 두 가지 핵시설은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핵시설을 과연 공격할 것인가? 미국이 이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 같다.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석유 시설을 만약 공격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이란의 수출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이란은 지금 공식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란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럼 중국이 수입이 줄어든다. 그럼 중국은 다른 쪽에서 들어와야 되죠. 그럼 비싸게 가져가야 될 테니까 유가가 급등한 상황은 분명히 벌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미국이 이스라엘을 약간 좀 달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좋거든요. 바이든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유리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공격을 나갈 가능성도 지금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석유 시설이든 핵 시설이든 이 두 가지를 타격한다. 만약에 그냥 이란에 형식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시장은 안정될 거고, 이 두 가지 시설을 실질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금투세 이슈인데, 대체 언제 할 거냐? 원래 이제 금요일에 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11일, 빠르면 11일에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계속 미루고 있죠. 이게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결 결과랑 연결 지어서 약간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인데, 어쨌든 11일에 입장을 발표할 거다. 빠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수세가 해결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굉장히 유리해요. 보시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경기에 긍정적이죠. 경기 신체 우려가 후퇴한 것도 긍정적이고 중국 경기 부양도 긍정적입니다. 일본 이시바의 이제 매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동 위기만 약간 부정적인 이슈인 거였죠. 그런데 여기 금수세 이슈까지 해소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수세 이슈가 만약 해소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좀 주목할 게 뭘까냐고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0월 8일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뭐 좋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빠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4분기에 레거시 반도체, DRAM과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그 랜드 플래시 반도체가 반등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다. 반도체 전체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없고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했으니까 테크 수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AMD라든가 엔비디아가 계속 AI는 미친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가운데 4분기, 3분기는 좀 안 좋았지만 4분기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면 반도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되고,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소부장들은 조금 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한 주를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이번 한 주 다 좋게 재밌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목요일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